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이거를 상호 관세라고 하는 이유는 너가 먼저 나한테 잘못했어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보험 사기 같은 거 아니에요? 안 때렸는데 맞았다고. 하지만 미국은 관대하니까 너한테 50% 관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25%만 물려줄게. 아 참 나는 착하다. 이러면서 이제 상호 관세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0일 목요일 어피티 오네요. 라이브 본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뭔가 오랜만에 보는 느낌? 잘 지내셨죠? 네네. 그래서 저희 PT에 좋은 소식 있잖아요. 90회 AFPK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더 축하해주세요. 공적인 발언. 네. 사적으로 더 축하드릴게요. 아, 사적으로 많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저 처음에 수석의 소식을 전달드렸을 때 가장 기뻐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진작 따지 왜 안 따셨어요? 맞아요. 아니 파워티처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최대 그 공감 표현, 최대 축하 표현이라고 저는 그냥 번역해서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네. 하지만 자 이제 웃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니죠. 오늘 주제. 자, 트럼프가 전 세계 여러 국가 주요국들에게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어제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한국 그 관세율은 25%였었죠. 네. 또 바뀌었어요. 간밤에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 기본 관세 10%만 부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에게는 3개월의 시간이 생긴 건데 이게 자꾸 누구 맘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한번 듣고 네. 싶습니다. 자, 관세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요? 언제 변할지 몰라서 거의 실시간 집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미국이 이제 중국에 총 1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은 총 113% 정도 이제 미국한테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 지금 보복이에요. 반사, 내가 더 네. 반사 이런 거죠. 중국도 곧 이제 올릴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궁금했던 게요. 전에 한번 설명을 주셨었어요. 네네. 관세가 그걸 수출하는 국가가 내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국가가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면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하면 네. 미국에서 중국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25%를 중국에 관세를 물렸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수입업자가 중국의 이제 수출품을 수입할 때 원래 100달러에 수입을 했다면 관세 125달러를 붙여가지고 225달러어치를 내고 이제 들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팔지 마. 네, 맞아요. 이런 뜻인 거죠. 네, 팔지 마, 사지 마, 사오지 마. 그러면 번역하면 중국과 미국이 지금 서로 하고 있는 건 서로 나도 안 팔게. 너 사지 마. 이런 네, 식으로. 네, 맞아요. 나도 안 사. 나도 안 살게. 응, 나도 안 살게. 내가 더 안 사. 사실 내가 더 안 안 사. 사. 네, 맞아요. 그러고 있는 거죠. 맞죠? 제가 이해한 게. 네, 맞아요. 더 눈물 나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트럼프가 이제 관세 부과,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가 하는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는 가짜 뉴스가 좀 돌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순식간에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3,500조 원 정도가 이제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중국 빼고 90일간 기본 관세 10%만 물린다고 하니까 이제 나스닥이 급등을 하고 12% 올랐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 한마디로 올린 거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이제 중국이 지금 또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미국이 전 세계 관세를 부과를 10%밖에 안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중국이랑 계속 이런 식으로 유치한 대결을 하다 보면은 실물 경제 자체는 죽을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랑 잘 동기화가 돼 있잖아요. 네. 중국 경제가 만약에 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많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모르는 척하고 혼자만 잘 나갈 수 없고 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중국이랑 안 엮여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특히 더 엮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 장은 엔데믹 이후에 계속 우상향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트럼프가 기본 관세 10% 일단 90일간 물리겠다 이거 발표하기 전까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1년간 상승했던 수익을 모두 뱉어냈었거든요. 맞아요. 어제까지. 지금은 한 반년어치 정도 이제 뱉어낸 셈이고요. 이게 약세장이라고 해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이제 약세장이라고 해요. 약세장은 주가가 전반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이제 하락장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게 발표를 하면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이거 하고 있는데 점점 보면은 그 수렴해 가는 게 그러니까요.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중국이 다시 보복 조치 발표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세장으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면은 이제 올랐네. 다음 날 내리고 또 올랐네 해도 선을 그어 보면요. 그렇죠.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시장은 그래서 특히 금융시장은 신뢰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이제 미국의 경제 정책을 믿겠어요. 이게 그 구 트위터죠. X에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은 1경원씩 날아가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국가 전체 1년 예산이 1경원이 당연히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렇죠. X는 이름은 영원히 구 트위터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 좀 궁금한 게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계속 화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 기업들은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좀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 이제 관세가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발효가 뭐 됐지만 그래도 이제 거래가 막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보다도 그 금융시장 쪽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이라든지 주요 은행 CEO들, 뭐 거대 헤지펀드 회장들, 그리고 이제 그 블랙록이라고 알죠. 굉장히 큰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가 이름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맞아요. 대선 때 다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는데 이 억만장자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사실 이제 트럼프를 좀 설득을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꼼짝도 안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임기가 막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힘이 빠지려면 조금 멀었다 싶으니까 이제 비판을 더 강하게 하기보다는 일단 나만 살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회사, 우리 산업만 봐달라. 이런 식으로 로비를 좀 시작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제 비판을 하거나 이제 그만둬 이러기보다는. 뭔가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뒤에서 뭔가 계산기를 두들기거나 네. 아니면 로비를 하거나 네, 이런 나만 식으로 빼줘. 네. 나만 빼줘 이런 식으로 조용히 뒷거래를 하고 있다. 네. 이제 뉴스는 많이 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는 계속 나오는데 다 어디 갔나 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네, 있었군요. 이제 총대 메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나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나만 빼줘가 된 거죠. 그리고 시민들도 집회 뭐 시위로 엄청나게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시민들은 뭐 핸즈 오프 시위, 이제 트럼프 손 떼라 뭐 이런 구호로 미국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공화당 의원들이나 그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지지자들이 민심 위반을 보여줘야 이게 조금 이제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하게 트럼프 편에 섰던 언론이 이제 폭스뉴스잖아요. 근데 폭스뉴스에서 드디어 관세는 사실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 냅니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야, 팩트를 네, 그래서 네, 그 몰랐다니. 몰랐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관건이 상호 관세라는 건데 상호 관세하고 관세가 어떻게 다른지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상호 관세에 집착하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상호 관세라는 말 자체에 지금 얘기를 할 때 헛다운표를 붙여야 되죠. 왜냐하면 상호 관세는 원래 보복 조치의 이름이에요. 보복 조치.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뭐 10% 관세를 물렸으니까 나도 너한테 10% 관세 물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보복 조치인데, 근데 사실 우리한테 보복할 게 뭐가 있어요. 그쵸, 우리 가만히 있었던 것 FTA 같은데. 맺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세율이 한 0.6%였든가 뭐 0.06%였든가 거의 안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이거를 상호 관세라고 하는 이유는 너가 먼저 나한테 잘못했어. 이거를 되게 좀 이제 억지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보험 사기 같은 거 아니에요? 안 때렸는데 맞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가 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뭐 세금을 진짜로 50% 물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뒤에서 다 계산해 보니까 한국이 미국한테 관세를 50%나 물리는 것과 똑같은 돈을 뜯어가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가 적자 보고 있어라는 네. 거죠. 한국에 대해서.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공정하게 하면 우리가 절대로 적자를 보지 않을 텐데 네가 이제 50%나 나한테 세금을 실질적으로 물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적자를 봐서, 하지만 미국은 관대하니까 너한테 50% 관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25%만 물려줄게. 참 나는 착하다. 이러면서 이제 상호 관세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대치가 완전히 다르네요. 출발 지점이 완전 다르네요. 네. 그래서 결국 관세라는 게 이제 국경 통과세잖아요. 국경 통과세, 이제 이때 국경 통과할 때 세금을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알아서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나한테 물건 팔지 마. 너네 물건 들어오는 거 싫어. 근데 우리 물건 너네는 사야 돼. 세금 0%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1, 2차 세계대전 전에 제국 열강이 식민지한테 강요하던 경제 구조예요. 아, 이게 처음이 아니라 네. 식민지에게 이런 식으로 했었다는 네, 거죠. 이제 결국 이제 그 전 세계를 좀 미국의 경제 식민지를 하라는 건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이 인도의 면직물을 강매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인도에서 이걸 못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생산을 거의 금지시켜 버리고 우리 것만 사. 영국 거를 되게 비싸게 사게. 그러니까 영국의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런 걸 엄청 붙여가지고 영국의 면직물을 비싸게 사지 않으면 벗고 다녀야 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매를 했던 게 되게 대표적인 사례고 우리나라도 이제 식민지 시기에 비누나 성냥 같은 공산품을 일본에서 생산한 것만 사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 같은 거를 가져갈 때는 뭐 거의 공짜로 가져가서 아마 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쌀 수탈, 쌀 공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라고 해서 이제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호 관세가 결과적으로 오늘자, 자, 지금 날짜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4월 10일, 지금 오전 8시 기준으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됐다가 네. 지금은 90일의 유예기간 주면서 현재는 10%가 되었고 중국에는 최종적으로 125% 부과됐다라는 게 현재까지 네. 자, 4월 10일 기준으로의 결론인데 또 몰라요. 지금 오늘 또 하루 종일 우리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쵸. 뉴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속보 이렇게. 그렇죠. 속보가 계속 빠바박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트럼프가 협상가지 않냐. 일단 질러놓고 마치 이제 시장 통해서 네. 우리 협상하는 것처럼 뭐 누가 봐도 한 3만 원짜리 물건인데 자 10,000원에 살게요 라고 한다든지 이제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거 5만 원이야 라고 하면서 출발해서 이제 중간에서 만나는 것처럼 협상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 라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만 걷어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단체로 바보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불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 굴복하는 기업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사실 협상이 아니고 협박일 때 좀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 수준이죠.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나 TSMC나 소프트뱅크 같은 이제 뭐 그 아시아의 기업들이 상호 관세에게 나올 때 이미 이제 돈 보따리 싸들고 달려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거의 면전에 침을 뱉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히 그렇게 협상의 존재로 동등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간밤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대 위에 다 같이 여러 국가들이 서 있었다가 네. 중국 빼고는 스포트라이트가 다 꺼진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난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그리고 이제 약간 가십 같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가십이라기에는 이번에도 지금 그 상호관세 90일 유예 이 얘기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확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여기다 대고 SNS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거 분명히 내부 거래다. 미리 사놨다. 트럼프 가문이. 맞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떨어질 때는 트럼프 가문이 이제 돈을 벌려고 뭐 증시에 숏을 쳤다는, 그러니까 증시 떨어지는데 돈을 걸었다는 시나리오가 이제 계속 제기가 되는데 그 사실은 진짜 엄청난 불법이고 그 경제 사범일 텐데. 근데 저는 진지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셀프 재벌집 막내 아들 설. 네. 왜냐하면 그 코인 가지고도 이제 계속 이제 뭐 장난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금융시장을 셀프로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네. 그런 어떤 뒷이야기도 나온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고요. 조금 이제 정말 기본적인 사실을 말씀을 해드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한테 협상이라는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 그 이전에 뭐 오바마 뭐 이런 대통령도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했지 딱히 다른 나라 전 세계의 어떤 그 부흥을 위해서 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랑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미국이 뭔가 조금은 부당한 걸 요구했을 때 거절한 국가가 없었어요. 굳이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원하는 거를 그냥 대충 요구를 했으면 아마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200개씩 막 벌릴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거래를 조금 유리하게 한다. 식민지를 만들고 싶다. 적자 자체를 줄이고 싶다. 이게 목적이지 별로 그렇게 막
그렇게 동등한 존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죠. 지금 파도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트럼프 1기 때도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중국에 싸움 걸었어요. 네. 지지율 상승용으로도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쵸. 한국도 생각이 나는 게 많아서 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뽀로롱님 질문이 또 흥미로운 또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어서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봄으로써 전 세계에 달러를 뿌려서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맞아요. 완전 모범생. 진짜 뽀로롱님 질문 최고예요. 답변해 주세요. 네, 정확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렇게 달러를 뿌리는 방법이 결국에는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서 좀 구조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경제 구조인데 헬리콥터로 물리적으로 진짜 뿌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축통화라는 게 결국에는 다 달러로 거래를 하라는 얘기인데 거래를 하려면 나도 가지고 있는 달러가 있어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적자를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뽀로롱님 말씀이 정답이다. 네. 자, 그리고 적자를 줄이는 게 또 이제 미국에서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지만 이게 미국한테 되게 부담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자를 계속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국가랑 별개로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제조업 기업들은. 그래서 이 적자 줄이는 거를 트럼프가 얼마나 하고 싶어 하냐면 역시 또 식민지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100년 만기 무이자 미국채를 좀 강매를 하려고 합니다. 100년 만기요? 네, 100년 만기 무이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강매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미 이제 갖고 있는 미국 채권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들이 미국 국채를 사면서 내가 이제 뭐 100달러짜리 살 테니까 미국이 이제 이자를 뭐 1달러씩 주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만기가 되면 돌려주고. 근데 어쨌든 미국은 현금 100달러를 다시 돌려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달러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미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주담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자가 0%고 100년 뒤에 원금만 상환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은행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집값이 얼마나 올라 있겠어요. 심지어 나는 100년 후에 안 살아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갚는 것도 아니야. 안 살 이유가 없는. 그쵸. 내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100년 그 채권을 100년 만기 미국채로 바꾸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되게 시위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강매까지 하면서도 네. 그 적자를 만회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쵸. 트럼프는 사실 힘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 힘자랑을 영원히 할 수 있다고 좀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희님이 계속해서 제조업의 부흥, 미국 제조업 이런 키워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대만은 미국에게서 반도체를 빼앗았고 한국은 미국에게서 가전제품 시장, 그 가전제품 제조업을 뺏어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뭐 7만 6천 달러 좀 넘나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8만 달러 가까운데 8만 달러 버는 나라에서 그럼 세탁기를 만들어야겠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직접 해야겠어요. 좀 나눠줍시다. 수출 많이 하는 게 빼앗아가는 거면 이제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사실 달러예요, 달러. 그러니까 세탁기는 미국이 만들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기축통화 찍죠.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합시다. 서로 너무 좋네.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CBS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 발표는 바뀌지 않을 거다. 이 조치는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끝낼 거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아주 작은 나사를 조이고 아이폰을 만드는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날 거니까 이제 뭐 미국인 일자리가 모두가 이제 그 일자리의 부흥을 맛보게 될 거다 이랬는데 비교 우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 경제에는 미국 상무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 미국의 인건비가 진짜 말 그대로 박살이 나야 돼요. 그쵸.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수준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내려와야 돼요. 안 그러면 월급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나사 돌리고 한 대에 1,500만 원짜리 세탁기를 사야 되게 됩니다. 그쵸. 사실상 말하자면 지금 미국은 지구의 범위를 미국으로 축소하겠다라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럼 미국 내에서도 갈라파고스가 생겨날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맞아 이제 1차원적으로 좀 해석을 했을 때는 맞아 그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에 일자리도 생기고 말이야 자국 물품을 또 소비해주고 근데 미국이 그 금융이나 서비스 경제에서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죽어도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제조업의 한정에서만 계속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제조업을 살리려고 한다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을 때린다고 미국 제조업이 알아서 살아나는 건 아니고 그냥 다 죽을 뿐이고 미국 제조업을 살리고 싶으면 미국 제조업을 부양하는 어떤 산업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못 들어보셨죠? 네. 없어요. 그쵸. 네. 지금 기존에 있던 걸 없는 식으로만 네.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김재식 님이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이 중국이 사실은 미국을 터미까지 추격해왔고 G2잖아요. 네. 미국, 중국 해서 G2 탑2 국가인데 이 중국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러시아와도 손을 잡았던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미국이랑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친한 국가들하고만 뉴스가 나오고 뭐 거의 뭐 여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인 건 맞는데 약간 좀 과대평가를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랑 더 친한 국가들도 세계에는 꽤 많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랑 친한 국가들보다는 약간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죠. 근데 이 국가들이 언제까지 영원히 가난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슬슬 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제 옛날에 뭐 역사로 치면 로마 제국 있을 때 뭐 당나라 제국도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국이 두 개가 생기면 미국이 지금 하는 만큼 힘을 그렇게 옛날만큼 갖지를 못해요. 내 맘대로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그권에 있는 국가들,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은 과도기잖아요. 네. 성장기잖아요. 굉장히 인구 구조도 그렇고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오는 도전 국가들이라서 네.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세계관을 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미국이 민주주의 수출한다고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총을 들고 쳐들어가서 민주주의를 수출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반대쪽에서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합종연행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되게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또 네.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이것도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관세를 이렇게 부과한다고 해서 중국이 막 손해를 엄청나게 보기 시작했다 해서 이거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어제까지의 이야기이긴 한데 또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다 말씀을 드려 놓을게요. 저는 이제 관세를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뭐 기본 관세 10%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죠.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 이거 되게 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이랑 태국 같은 데도 관세를 되게 높게 때렸었잖아요. 34%뭐 이렇게 때렸었는데 이대로 하면 탈중국을 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미국에 재빨리 저희는 관세 0%로 내릴 테니까 미국님 저를 그 34% 이런 거 좀 때리지 마시고 봐주세요 이랬는데 베트남 엄청 높았죠. 네, 근데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체 베트남에 뭐를 수출을 하길래 베트남에 미국에 대한 관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총리는 구조적으로 그래도 되니까 이제 저희는 0%로 내릴게요 이러기는 했는데 결국 이제 뭐 트럼프는 베트남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탈중국을 하라고 했던 기업들한테 이대로 가면은 그냥 불이익을 엄청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냥 관세를 높게 때리면 무조건 중국이 죽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적인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네.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관세만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텐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건지 또 궁금해요. 네, 우리나라는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손해 보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줄어들기는 했어도 여전히 이제 중국이 만드는 완제품의 중간재 중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게 많아요. 근데 네. 중국이 완제품 수출을 못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그만큼 줄겠죠. 우리는 중간재를 수출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품을 만들어서 중국 주면 중국에 완제품 짠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여기 돌아가는데 중국의 그 마지막 수도꼭지가 막혔어. 네. 그럼 우리도 뭐 계속 밀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량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손해보는 건 뭐냐면,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못 판 물건들 있잖아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전 세계에 덤핑이 되죠.
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물건들이 안 팔려요. 아, 그래서 철강이랑 전기차가 그래서 이제 지난해 막 이렇게 중국한테 덤핑하지 말라, 철강 가격 너무 내리지 말라, 뭐 전기차 가격 원래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막 항의를 많이 했었고요. 아, 가격이 너무 낮아져도 네, 자국 그 중국 것만 덤핑돼서 가격을 다 떨어뜨려 놓으면은 네.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것들은 뭐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중국은 그냥 미국에만 안 팔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에 다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알리하고 테무, 쉬인이 가입 이벤트라고 뭐 100원에 한 박스 준다 뭐 이런 거 그쵸. 했었잖아요. 룰 돌리고, 네. 룰렛 돌리고. 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덤핑을 하게 됩니다. 이걸 그냥 줘?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 세 번째는 세계 전체의 파이가 줄어들어요.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면 세계 전체의 무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 결국 그냥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맞닥뜨린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도 주가인데 보면은 이제 채권이 사실은 주식보다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근본적인 어떤 존재라고 해야 되나? 그 세계 경제를 굴리는 근본적인 도구? 네, 왜냐하면 훨씬 더 직접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도 주가인데 미국 채권의 지위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거를 보면은 세계 경제 자체가 조금 약간 뿌리가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전히 아직도 미국 채권이 최고지만 이제 최고에 올라간 사람들은 항상 어제에 나와 싸우잖아요. 근데 어제의 미국에 비해 지금 오늘의 미국은 상당히 좀 금융적으로 약해져 있어서 이게 미국채가 과연 안전자산이 맞나 하는 이제 볼멘 소리가 좀 나올 정도입니다. 아, 맞아요. 네, 월스트리트 뭐 아니면 익명의 정부 관계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 신뢰를 흔들어 버리면 결국 과연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앞으로 살까? 근데 미국 채권 사는 걸 외국인들이 미국 채권 사는 걸 멈춰 버리면 아까 그 기축 통화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구조가 깨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미국 채권을 불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채권을 불매하면 미국의 기축 통화 지위가 흔들려요. 근데 사실 그게 네. 방금 전에 중국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그냥 지위가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우리한테 특히 안 좋은 영향이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개인들이 불매한다고 불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갖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부들이 미국 채권을 안 사기 시작하면 기축 통화가 실제로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말하자면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거의 전쟁이죠. 진짜 전쟁이네요. 네. 그건. 자,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협상해야 된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협상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정부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 협상을 뭐 전화로 하든 뭐 화상으로 하든 만나서 하든 간에 뭐 한 시간 꽤나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91일간의 우리에게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 한국이라는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 카드가 있나요? 협상을 할 만한? 그러니까 진짜 내부 정보로 들어가면 이제 정부 관계자들만 알고 있는 정보로 들어가면 뭔가 이제 카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외부자의 시선으로 이제 그냥 이런 거 분석만 하는 그런 정도로 봤을 때는 누구한테 도대체 무슨 카드가 있겠어요. 트럼프가 그냥 이제 10% 내라고 하면 내는 거죠. 근데 이제 반전은 없네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리더십 공백이어가지고 협상을 못 한다는 게 되게 좀 별로였어요. 어쨌든 한미 FTA 재협상 처음에 트럼프 정부 1기 때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참모진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조금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서 뭐를 조금 미국이 원하는 게 좀 분명하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내줄 수 있다는 게 좀 이것도 분명하니까 그냥 빠르게 해치우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매맞은 국가들은 조금 더 세게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비합리적인 지금 알 수 없는 도대체 트럼프의 마음은 뭐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리더십 공백이 사실은 좀 약간 행운 카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됐습니다. 오히려. 네. 어허허.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쨌든 통화는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사가 좀 되게 별로로 뜨더라고요. 뭐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칭찬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이고, 떴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 세대한테는 좀 굳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오히려 무시당하는 모욕적인 거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는 너무 이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싶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2개월 정도 이제 대선일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6월 3일로. 그래서 2개월 정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뭔가 책임지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통화를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현명한 조치는 그냥 대응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참 우리나라가 지금 60일 뒤에 이제 60일도 안 남았죠. 60일 뒤에 대선. 네. 90일 뒤에 관세 유예 기간 만료.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한 달 동안 적응하기도 바쁜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럼 대선 후보들도 이런 거에 대한 카드를 좀 구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이슈가 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 상대방의 패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해줄게, 너는 이거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 건데 우리는 트럼프의 카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랑 하는 거를 보고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카드를 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미리 이걸 준비해야지. 그 우리나라는 네. 먼저 말하자면은 선두로 뭔가를 하기는 어렵네요. 여러모로. 해서는 안 돼요. 눈에 안 띄는 게 지금 최선이에요. 지금은 적당히 너무 늦지 않게. 네. 눈치 게임 1에서 이제 1, 2, 3, 4, 5 하다가 마지막 번호만 아니게끔. 네, 그리고 약간 일본한테는 미안하지만 사실 일본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정적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미국 국내에서 정치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내에서 정치적인 반발이 좀 있다 싶으면 그게 좀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한테만 관세를 크게 물리고 다른 나라들한테는 10%로 줄여준다라고 한 거 좀 속된 말로 쫄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에 다 뭐 100%씩 때릴 것 같은 기세로 이러다가 이제 뭐 나스닥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사실 나는 중국만 패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고 있었지? 이러면서요. 네, 그래서 그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서 조금 우리는 숨어서 미국 국내 정치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은퇴 자산이 미국에 이제 한 산업의 ETF에 들어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국민들도 네. 저도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건데 미국 국민들 퇴직연금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네. 이게 진짜 은퇴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산. 부동산도 아니고 연금 계좌가 진짜 중요한데 여기서 돈이 녹고 있다. 이게 트럼프 지지율을 좀 낮추는 데 영향을 또 줄 수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중산층이 되게 좀 컸다고 해요. 네. 아예 고소득이거나 아예 저소득이 조금 민주당 지지율이 컸고 중산층이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이유로 트럼프를 지지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좀 그 정치 이번에 우리도 탄핵 전국 거치면서 좀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이익이 평상시에는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내가 정말 정치적인 신념을 갖기 시작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근데 믿음이 이제 돈보다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이 온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뭐 걸어봐야죠, 뭐. 그렇죠. 뭐 네. 낭만적인 듯 아닌 듯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오늘 정희님과 함께 도대체 이 상호 관세 뭔데 지금 협상할 수 있는 거야 하는 얘기들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약간 스포츠 경기 같은데 네. 계속 전해드리게 될 것 같죠. 관세 얘기 사실 우리 꽤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중요해질 줄 더 중요해질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신 정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금 길게 얘기했죠. 보통 한 30분 정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주제여가지고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분산 투자가 요즘에 굉장히 거의 예전 뭐 급등주 수준으로 핫한 투자법으로 약간 워런 버핏이 생각나지 않나요? 진즉부터 현금화라고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안 듣다가 이제 막 워런 버핏 짱 하는 것처럼 분산 투자도 막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분산 투자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골고루 밥 먹으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마일드하니까 잘 안 들렸는데 요즘에 분산 투자를 쭉 해오신 분들 하락장에서 선방이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로보 어드바이저로 하든 사람 손맛으로 하든 이 분산 투자라는 방법이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굴려가야 되는 자금은 분산 투자로 운용하는 게 좋은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안정 추구형으로 가면 상승장일 때도 많이 이제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락장일 때 방어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줘요.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느낌. 그래서 하락장일 때 오르진 않지만 하락선을 조금 축소시켜준다. 여러분들도 뭐 뒤늦게 이런 얘기 하는 게 조금 그래도 다 늦었어, 이미 하락했는 걸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분산 투자 이럴 때일수록 좀 진지하게 한번 어떤 상품들이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달려와서 여러분들 다음 주 예고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뉴스토스트는 아쉽게도 휴방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월요일 날에 뉴스토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월요일 하다가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뉴스토스트의 주기를 다시 정상화하는 시간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막 달려오는 동안 영상팀에 또 회사에 조금 산적한 과제들이 있어서 이런 걸 깔끔하게 싹 치우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다음 주 월요일은 휴방을 결정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오겠습니다. 잘 정비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도 화이팅이고요. 주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어피제가 찾아오는 수요일까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어바. 이것도 잊을 뻔했네요. 어바.